간밤 뉴욕 증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고요. 3대 지수는 사흘 연속 좀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두고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상황인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선불이다 강조를 했죠. 네. 예. 프런트라는 표현, 선불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네. 지난 7월에 타결했던 무역 합의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하기로 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U와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 전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전히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 상황인 거죠. 네.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최종적인 대미 투자액은 5,500억 달러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갈수록 우리나라에는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풀어가야 될까 싶은데요.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이 또 조속히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역시나 미국 경제는 탄탄합니다. 간밤 나온 지표들이 일제히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작용했죠.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에 강한 경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 있다는 걱정까지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분기말이 다가오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 물량도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3대 지수는 이달 들어서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38%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0.5%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매도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애플은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에 오늘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애플이 미국 내 생산 부품을 사용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개별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존은 프라임 구독 소송과 관련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 총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1% 가까이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자사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국방부에 제공해온 일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오늘 0.61%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는 다시 판매량 부진 현실에 직면하면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8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넘게 급감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짓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메타는 불법 콘텐츠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후로부터 기소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1.54%나 하락했고요. 오라클은 월가에서 시장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 매출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영향에 오늘 5% 넘게 내리면서 다시 시총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일 만큼 오늘 뜨겁게 나온 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분기 GDP 확정치는 예상외로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확정치는 연율로 3.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반등했을 뿐만 아니라 잠정치였던 3.3% 성장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건데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증가가 성장률 급등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은 1.6%에서 2.5%로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미국 내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도 1.9%에서 2.9%로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용시장 상황 역시나 견조한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2주 전에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그저 해프닝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 미국 내구재 제조업체의 신규 수주 또한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탄탄한 경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운송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전체 내구재 수주를 견인했지만 이 운송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기업의 설비 투자에 선행 지표를 하는 비국방 자본재 수주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활황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위축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 기준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더 많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몇 달간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지표들이 나온 후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연준이 10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나 베팅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10월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 확률은 91.95%에서 이제 85%대까지 내려왔고요. 12월까지 두 차례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가능성은 73%에서 60%로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내려왔습니다. 국채금리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단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2년물 금리가 0.06%포인트나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지만 어제 크게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0.35% 오르면서 온스당 3,781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말한 소식에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WTI는 소폭 빠졌고요. 브렌트유는 0.49% 상승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을 폐기해야 한다 촉구했는데요. 해당 법안 때문에 에어팟의 실시간 번역 기능 등의 출시가 지연됐고 또 경쟁사의 상호 운용성이 의무화된 탓에 보안 위험도 키운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자인 삼성전자에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하다 불만을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를 응징하겠다고 나서자 한층 더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바구니에서 주 재료로 떠오른 틱톡 소식도 살펴보죠.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지분 매각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업 가치만 140억 달러로 평가받는데 바람대로 안방 사업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누가 함께 하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CNBC는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사 MGX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의 주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세 곳이 지분 45%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9.9%, 나머지 35%는 바이트댄스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거래에는 미 정부가 핵심 경영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줄을 포함해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바이트댄스 측 대표가 서명식에 불참했고 중국 정부도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시그널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이른바 프라임 꼼수 소송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회사가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존은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수는 미국 내 2억 명에 육박하고 구독 서비스로만 2분기 12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만큼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당국이 거둔 기념비적 승리다. 앞으로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말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앙숙인 오픈AI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단돈 42센트, 우리 돈 1,000원도 안 하는 비용으로 자사 AI 모델인 그록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연방정부와의 역대 AI 계약 중 가장 긴 기간인 1년 반 동안 유지됩니다.
머스크의 파격 할인에 업계도 당황한 눈치입니다. 앞서 오픈 AI가 기관당 $1의 AI 서비스를 공급한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저렴한 비용으로 XAI를 채택하는 기관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다만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 성향 단체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여기서도 머스크 리스크가 발목을 잡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AI 업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밤사이 오픈 AI가 따끈한 새 신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질문에 대답만 하던 챗GPT가 이제 먼저 말을 걸게 했습니다. 이용자가 자는 동안 맞춤형 리포트를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펄스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평소 이용자가 관심을 갖는 특정 주제에 대해 뉴스를 요약해주거나 외부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돼 밤사이 온 이메일을 확인해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보여주고 과거 대화 맥락도 반영해 일정에 맞는 맞춤형 선물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해당 기능은 오늘부터 월 $200짜리 챗GPT 프로 요금제 구독자에게 제공되는데요. 회사 측은 추후 모든 챗GPT 이용자에게 이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커피 향 대신 짠내가 가득한 요즘입니다. 길어지는 부진에 총 $10억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요. 북미 매장 수의 약 1%, 100개 이상이 문을 닫고 900명의 직원이 짐을 싸게 됩니다. 브라이언 니콜 CEO가 구원투수로 등판하고 벌써 두 번째 감원인데 이미 올 초 1,100명을 줄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 도전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타벅스의 최근 분기 순이익은 반토막이 날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한데 회사의 주가도 올 들어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네이버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 1위 간편결제 플랫폼 네이버 파이낸셜에 편입되면 핀테크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네이버와 더불어서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 핀테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네이버 11% 넘는 상승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NHN, KCP 27%대 급등세 보였고 쿠콘 11%, 헥토파이낸셜도 6.7%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날도 3.89%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미국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테커패스의 사업 주체로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건데요. 국내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들 마감 상황 살펴보면 하이드로 리튬 7.4%, 포스코 퓨처엠도 5.4%대 올랐고 광무 4.09%, LG 에너지 솔루션도 3.88% 오름세 보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과 상장지수 상품들이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세계 주요 광산의 연쇄적인 생산 차질이 배경이 된 건데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 산사태로 구리 공급 계약에 차질이 생기면서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5월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광산에서 홍수가 피해가 있었고요. 7월에는 칠레 광산에서 터널 붕괴로 6명이 숨지면서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세계의 광산의 차질로 올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약 6%나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비철금속, 그 안에서도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면 이구산업이 5.52%, 대표적으로 풍산도 3.20% 오르면서 마감됐고요. 포스코엠텍 3%대, 사마알미늄은 2.57% 오름세 보였습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국내 관건주가 급등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 액화 시설로 운반해 가공한 뒤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 규모는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틸 강관업체 어제 오름폭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KBI 동양철관 대표적으로 6%대 오름세 보였고 넥스틸도 2.89%, 하이스틸도 2.51%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공업까지 0.71%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고평가 발언에 대한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달러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강력한 사자 행신이 증시를 끌어올렸었죠. 높아진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제동을 걸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려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며 지수는 보합이었는데요.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1,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기관도 2,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5,4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가 사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이 307억 원 매수 우위였고 개인도 1,0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148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에선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요. 또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기대에 강세를 보이자 테슬라 베일쉐인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4% 가까이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각각 4.5%, 3.1%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가 정부의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주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율이 변수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원화 환율은 3원 10전 오른 1,400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달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심지어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에 1,410원까지 뚫어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09원 3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얼마나 강하게 출발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갑자기 높아진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강할 경우에 환율은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번엔 우리나라 주가지수와 원화 가치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탄핵 국면처럼 최근 원화는 전통적으로 환율을 잘 설명하는 금리차와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IBK투자증권은 주식시장 상승 동인이 대내적인 기대감이라면 원화 환율은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적인 현실의 불안정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외환시장에 더 비중 있게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미 관세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죠.
반도체 수출 등이 선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나 수출 경기에 대한 심리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재정 문제가 불가지면서 장기 금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점 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 지수와 환율 두 가격 변수가 수렴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차이가 나는 건 기대가 현실을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다고 IBK 투자증권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경계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환율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그럴 경우에 우리 시장 경계감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 8월 PC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도 시장 어느 정도 대기 심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인데요. 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유가증권 시장 보면 일단 반도체 투톱은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46% 하락하며 85,700원, SK하이닉스도 1% 넘게 내려갑니다. 프리마켓에서는 3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가량 약세, 거래가 35만 8천원이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만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1.2% 오름세로 46만 500원이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은 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내림세로 11만 9,100원, 에코프로가 0.9% 하락하며 4만 9,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보합이고요. 어제 9% 가까이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상승합니다. 2% 오름세로 거래가 32만 6,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얼마나 제한될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번 이 타이밍에 이제 머니랩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또 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장이 뭔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 데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럴 때는 사실 종목 선택이 진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시장 뷰에 대해서도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던데 머니랩을 참고하시면 그래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가끔 봐요. 슈어? 예, 저도 그래요? 가끔 봐요. 물론 네. 최종 선택이나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뭔가 뉴스도 한 곳에서 취합해서 볼 수 있고 분명 도움은 예. 되는데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예, 어느 놈이 네. 튈는지, 네. 어느 섹터가 그 와중에 어느 종목이 튈는지. 네. 음. 어제는 또 보니까 그 예. 두나무가 네이버 그 자회사로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그냥 뭐 스치기만 하면 뭐 중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막 올라가더라고요. 스치기만 하면 중상이에요. 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움직인다 싶으면 다 우르르 가는 그런 네. 장이 됐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수급이 쏠리니까 다른 쪽에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까 우리 이제 모닝벨 끝나고 이제 머니쇼 하기 전에 중간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옆에 요렇게 네. 위에 머니쇼 관련해서 이제 예고 성격이죠. 미국 경기 우려, 뉴욕 증시의 제동 퀘스천 마크인데 네네. 무슨 경기 우려예요. 지표가 저렇게 좋은데. 그러니 뭔가 이 한 줄 내지는 간단하게 뭘 이렇게 설명하려고 자꾸 시장을 드니까 네. 너무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하기 힘든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제가 봐서는 지금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시장에 들어올 만한 돈이. 네. 보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현금 비중이 역대급 최저고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뭐 이제 바닥이다. 현금 보유액이 그런 게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의 뭐 그래프와 함께 나올 정도면은 얼추 들어올 선수는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못 가는 건데 경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말이죠. 아, 그렇죠. 예. 네. 돈 맞아요.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간다. 아니, GDP 좋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 떨어져요. 뭐 내구재 수준은 무슨 마이너스 성장일 줄 알았는데 플러스도 많이 나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작 갖다 붙이는 게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약화돼서 그런가 정도지. 네. 결국 살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먹은 만큼 먹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털고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하는 거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시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와중에 벌어야 되니, 네. 그 와중에 갈 종목 찾아야 되니, 예. 그러다 보니 정민앵커는 자꾸 뭔 일에 보라 하시지 이런 거죠. 아니 그 와중에 갈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나만 네. 소외되는 그 느낌이 참 별로거든요. 또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이제 종목 커버를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땐 이런 쪽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마음은 같이 터질 때 서로 더 편합니다 오히려. 너도 같이 터질 터졌지, 때요? 너도 터졌지, 나도 그렇지 이러면서 서로 시퍼런 계좌 위안하는 서로 거예요? 펴놓고 그때가 마음 편하지. 예. 뭐 저 친구는 뭐 지금 한 4~50% 났다는데 나는 지금 뭐 20%밖에 안 났든지 마이너스면은 네. 뭐 그런 상황이 더 근데 힘들죠. 손해 볼 때는 다들 조용하시고 수익 날 때만 다들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요? 이게 더 배 아픈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좀 모셔보겠습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영원님. 예, 저희 머니쇼 처음이신가요? 아, 오후에는 나왔었는데 오전에는 처음 오전에 본것 처음이시죠. 같습니다. 예. 예. 진짜 이 좀 하우머니 때 나오셨어. 하모니 때. 네. 아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좀 색다르네요. 색다른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황당하시죠. 이 패널 모셔놓고 이 앵커 우리가 막 아, 이렇게까지 수다를 떨고 있으니. 좀 약간 다른 방송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진짜 전문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진짜 지금 그러면 우리 임영구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어제 미국은 이렇게 좋을 수가 싶을 정도로 지표가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장이 이렇게 못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황은 심플하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심플하게. 보고 있고 근데 그럼 왜 팔았냐? 왜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았냐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는 것 네.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매수세가 줄고 있다, 네.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돈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없다가도 있고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예, 맞아요. 아, 이게 이제 장이 좋으면은 없는 돈 또 이제 끌어다 갖다 맞아요, 써가지고 맞아요. 투자를 하고 예. 예. 장이 안 좋으면은 돈이 남지만은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지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9월 FOMC 이후에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10월, 12월 연내 2번 더 인하를 하고 거기에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조금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GDP 숫자 네. 이제 확정치죠. GDP 그렇죠.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예, 합니다. 속보, 수정,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왜 이렇게 세 차례가 걸쳐서 발표가 되냐를 보면은 사실 미국 지표,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요.
이거를 한 분기에 얼마큼 성장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매월 세 번, 그러니까 이제 분기에 걸쳐서 세 차례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갖고 추정을 줄이죠. 그러니까 100%를 다 실제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70%를 실제 데이터, 30%는 추정. 그 다음에 발표될 때는 80%를 실제, 20%를 추정 이렇게 이제 줄여나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화크정치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를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속보치 그러니까 처음 발표될 때는 2분기 GDP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3.8% 증가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왜곡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분기 같은 경우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라고 보면은 사실 수입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관세 맞기 전에 네. 수입 땡겨서 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관세를 네. 부과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하기 전에 열심히 수입 땡기자, 수입 네. 땡겨서 재고 쌓아놓자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 수입이 증가하면은 이제 GDP 숫자에는 마이너스 기여를 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반작용으로 2분기에 플러스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입이 수가 주니까는.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2분기에 성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좋고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3.8%로 3.3에서 3.8%로 상향 조정됐는데 왜 이렇게 상향 조정됐냐? 어떤 부분 때문에 상향 조정됐냐를 보면은 민간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제 속보치, 그러니까 수정치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견고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논리 중에 한 개가 물가 우려 분명히 있어. 관세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긴 하지만은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봐봐. 그리고 고용시장도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연준은 이거에 대응해서 보험성이나 그러니까 파월 연준의장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했고 이게 이제 위험 관리 인하라고 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좋고 민간 소비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연준이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게 맞아? 이렇게 안 좋으면 굳이 연준이 인하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가 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표가 잘 나올수록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미국 증시라던가 금리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이틀 전이었죠. 이제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저도 왜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예.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던 게 M7에 대한 고평가 논란,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미국 기업들, 증시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뒷받침되고 있고 연준 인하를 할 거니까는 비싼 거 외에는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 부담을 느끼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확실히 파월 의장의 고평가 논란이 나온 상황에서 이 기회를 차익 실현으로 쓰자. 그러고 나서 뚜껑 지표들을 보니까는 생각보다 지표들이 되게 잘 나오네. 그럼 연준이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9월 FMC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인하했습니다만 추가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9월 FMC 끝나고 나서 이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마이란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빠른 금리 인하, 비컷을 해야 된다. 중립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물가 우려가 많다. 관세가 물가에 분명히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둔화됐지만은 망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네. 둔화된 거랑 망가진 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둔화되는 건 이제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직 이제 망가진 건 아니다라고 예.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굳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 그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조금 미국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연권님 조금 이렇게 한번 클리어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좀 전에 이제 표에 보니까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나왔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러고 나서 갑자기 3.8로 2분기에는 플러스가 나왔는데 요거하고 그러면은 9월 FMC나 369, 12월에 보여주는 그 경제 전망에 2025년
리얼 GDP 전망치가 1.6%란 말이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6%고 아까 3.8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그냥 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둘 다 실질이고요. 둘 다 실질이다. 둘 다 실질입니다. 둘 다 실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가 부분을 제외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거죠. 제외한. 네, 그죠. 예를 들면은 GDP에서 이 컵 가격이 1달러에서 2달러로 올라갔어요. 예. 제가 하나를 소비합니다. 예.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비한 컵은 똑같으니까 네. 하나씩 똑같이 소비하는 거다 보니까는 1분기에도 하나, 2분기에도 하나면은 증가율은 빵 푸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1분기에 하나를 소비했는데 예. 가격에 상관없이 2분기에 2개를 소비했다라면은 이건 GDP에는 2배가 예. 100%가 예. 증가하는 예. 걸로 나오는 거고 말씀하신 요 3.8% 그리고 연준의 전망치에 나오는 1.6%는 똑같이 물가 부분이 제외된 과연 경제가 얼마큼 소비가 수량으로 봤을 때 얼마큼 수량이 증가했냐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요 3.8%라는 거는 전기 대비요.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에 얼마큼 증가했냐라고 보는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1분기 대비 2분기에 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1% 증가를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몇 프로가라고 봤을 때 이게 그래- 3.8%입니다. 그래서 연율 기준이다. 연율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율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연율화를 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전기 대비 네. 이런 거 하는 건데 이 전기 대비에서 이제 똑같은 속도로 1년 내내 증가했을 때 과연 성장률이 몇일까라고 보면은 그게 3.8%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연준이 발표한 1.6%라는 것들은 사실은 연말 값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2025년에 1.6%로 전망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 미국 경제가 연간 동안에 걸쳐서 1.6% 증가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거기 밑에 이제 주석이라고 하죠. 네. 밑에 조그만 글씨로 보면은 분기 말, 그러니까 4분기 대비 4분기여서 정년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년 대비. 네, 그러니까 2025년에 1.6% 전망한다라는 거는 2024년 4분기 대비 2025년 4분기는 1.6% 증가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질과 명목으로 봤을 때 둘 다 실질이다. 근데 저희가 실제 분기마다 뜨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 연율이라는 거는 이런 속도로 1년 동안 증가했을 때 어떻게 성장률이 나올까라고 보는 거고요. 연준의 전망치에 나와 있는 1.6이라는 숫자는 2024년 말 대비 2025년 4분기에 과연 몇 프로 성장을 할까? 전년 대비로 전년 보시는 게 동기 맞습니다. 대비.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참. 여러 지표가 나오니까 참 헷갈리죠. 예. 네, 이게 많은 분들도 헷갈려 하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주니어일 때, 한 2년 차, 3년 차일 때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게 뭘까? 전년 대비야? 예를 들면 4분기 대비 4분기냐? 예. 연간 대비냐? 저도 예. 야, 연간이지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 밑에 주석을 봐라. 네. 조그맣게 써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대비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다. 라고 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는 뭐 학창 시절에 심지어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조차도 헷갈려가지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예. 실업률이 4%에서 4.2%로 0.2% 올랐습니다 했을 때 0.2% 포인트가 올른 그죠. 거죠. 정확히는 0.2% 그렇게 포인트죠.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선배한테 가고 퍼센트는 뭐고 퍼센트 포인트는 뭡니까 해서 설명을 듣는데 그 간단한 걸 또 이렇게 헷갈리니까 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오늘 뭐가 오를까요?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네이버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그걸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임 네, 장관님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매크로 쪽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온 경기 지표 자체는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내놓는 이제 해석들은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지고 아니면 횟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도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게 그 지금 나온 GDP는 후행성 데이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오히려 관세에 대한 압력 때문에 조금 오히려 경기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GDP라는 거는 결국에는 예. 다 후행적인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같은 네. 경우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봐야냐라 보면은
지나간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인하를 할지 결정을 네,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이 미래의 예측을 네.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도 이거 100%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가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연준 의장이다 보니 연준 의장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이고 그리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좀 말들이 바뀌긴 해요. 그렇죠. 그 말들이 바뀌는 게 사실은 전제가 바뀌기 때문에 예. 요 결론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내 파월 연준 의장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망이 어렵다. 전망하기 예측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되게 고급지게 표현을 하세요. 험불해야 된다. 이 험불해야 되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연준의 전망 능력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심플하게 모르겠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말은 되게 고급지게 네. 험불해야 된다라고 네. 하지만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라 보면은 전망을 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후행적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GDP가 굉장히 경고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인하 기대를 좀 축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연준 내부에도 이제 19분이 계시다 보니까는 생각들이 다 다양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세요. 대표적으로 네. 뭐 7월 FMC에서 인하를 주장하셨던 그리고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을 해서 연준이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7월 FMC에서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인하를 주장을 했어요. 예. 25bp 인하 주장을 했고 물론 연준의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만은 인하 주장을 했던 논리가 지금 경제 지표 좋아, 지금 고용 시장 좋아. 근데 앞으로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좋지만은 여태까지 올해 내내 있었던 트럼프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고용 시장은 둔화가 될 거니까는 우리가 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 경기가 망가지고 나서 대응을 하면은 늦다. 예를 들면은 미리 인하를 하면은 50bp 인하를 할 거, 50bp 인하해서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둔화를 보고 나서 둔화가 시작되는 걸 보고 나서 인하를 한번 하고 나면은 50bp가 아니라 100bp, 150bp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때 예.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게 트랜지토리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톤이 바뀐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재지명했을 때부터 이 말이 딱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로 봤었는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상할 거야, 긴축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 그때는 늦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이 뭐 25bp 인하 시작을 했고 50bp, 75bp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큰 폭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대응이 늦다 보니까는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갔고 연준도 그거에 따라서 더 큰 폭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멀러 이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경기가 망가지는 걸 보고 나서 대응한다고 하면은 늦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제 GDP가 성장률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용 시장을 보면은 월러 이사의 발언이 더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을 어느 분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유력한 분들이 월러라든가 그다음에 블라드 전 세이트 루이스 연 총재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나간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될 거니 이거를 보고 나서 통화 정책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지나간 데이터보다는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대응하는 분을 지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화면에서 4등분 해서 이제 우리 임영구님 제일 오른쪽이고 나머지 마이런, 월러, 보우만 이사까지 연준 내 가장 유력 인사. 금리 인하에 네. 그리고 친트럼프 저 그림에서 지금은 소장님. 지금은 전에 그런데 야 나도 저 네 사람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할까. 14년짜리 연준 이사. 야, 그러면 아니 근데 월러가 이번에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월가에서 우스갯소리겠지만 저 50bp 이하의 마이런만 혼자 그거에서 반대 폈던데 왜 월러가 없지 했더니만 월러가 거의 탈락이랍니다. 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그러니까 뭐 잘 볼 필요가 없다. 그닥 뭐 내가 열심히 할 거 있는 싶어. 그런 말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리고 요거 말이죠. 지금
순서는 조금 그거 해서 제일 의문점이 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주변 분들한테 아니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데도 장이 안 빠지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국내장. 네. 조금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이 됐습니다만.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환율. 뭐 환율과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러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뭐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는 좀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움직일 때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라든가 내부의 펀더멘탈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것도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내부 펀더멘탈이고 증시도 펀더멘탈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약한 모습들 어제자 이제 야간에 1,410원을 돌파를 했었었는데 예. 이게 올해 5월 달 이후 처음입니다. 굉장히 조금 환율이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미국의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인하 기대가 꺾이는 거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과연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좀 걱정거리인 거죠. 대통령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통화 수합 없이 하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이 3,500억 달러를 어떤 시기로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환율 시장이 조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자금이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고 네. 거기에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들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2,400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최고치를 찍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그대로 작년까지는 열심히 갖다 팔았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포지션이 텅텅 비어 있는 거죠. 한국 포지션을 텅텅 비우다 보니까는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 시작하는데 마침 한국의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정부는 어쨌든 간에 증시를 부양하고 싶어 해. 대통령께서 목표를 말씀하셨죠. 타겟 프라이스를 네. 5,000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증시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들은 뭐 한국 펀더멘탈 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익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국 코스피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그 밸류에이션이 왜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그 전에 여러 가지 한국 증시의 상승을 억눌렀던 부분들,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증시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바꾸겠다. 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바꾸겠다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대미 투자 부분은 좀 확실히 리스크, 환율 부분의 리스크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에도 이제 기사가 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네.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는 선불이다. 네. 업프런트 비용이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 3,500억 달러를 어떤 스케줄로 투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 극단적으로 3,500억 달러를 1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환율 시장에 부담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이 가운데 또 지금 트럼프가 계속 속보성으로 나오는 소식 보면 이제 품목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 지금 품목 관세가 시작했습니다. 막 부과되네요. 지금 이제 당장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자국의 대형 트럭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의약품 100% 관세.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보니까 욕실 수납장 아니면 뭐 세면대 예. 뭐 아니면 또 주방 가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50% 관세. 50%네. 예, 근데 이거를 이 품목 관세를 나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두들겨 맞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모두가 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드려 맞으면은 뭐 피해를 보는 쪽은 딱 하나죠. 미국이에요. 네, 그죠? 왜냐면은 사실 뭐 이제 경쟁,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수출 경쟁이라는 네. 건 그렇잖아요. 얘가 똑같은 1달러에 팔았는데 네. 누구는 관세 50%를 맞고 누구는 네. 관세 25%를 맞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1달러에 팔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오는 단가가 1.5불, 누구는 1.25불.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유통 마진이 붙으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예. 없는 건데
똑같은 관세를 맞는다라고 보면은 사실 수출하는 나라들, 수출하는 기업들 간에는 무차별합니다. 무차별하고 결국 그것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수입해 오고 유통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거인 거죠. 내가 20%인데 제가 10%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거는 요거를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만은 저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는 트럼프의 임기는 1년도 아직 안 됐다. 아직도 3년 넘게 남았고 이걸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고, 근데 관세 부분은 분명히 부과는 할 수 있는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10월부터 부과할 거냐? 라고 보면은 저희는 그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4월 2일 뭐 그 상호관세 날 이때를 보시면은 4월 2일에 관세를 발표를 하고 4월 10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만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90일 유예기간을 주고 그랬죠. 그 말인즉슨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뭐랄까 협상의 능력인 거죠.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때립니다. 네. 때리고 그러고 나서 야 우리 협상해보자. 대신에 이 협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짧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상할 때 시간을 길게 주는 것보다 짧게 주는 것들이 미국에서 협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트러스트 소셜 요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정보들을 좀 혼란스럽게 협상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협상력을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라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뭐 품목 관세들에 대해서 당장 관세를 부과할 리스크는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결국엔 미국의 공장을 투자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 뽑아서 인력을 창출하겠다라는 요 큰 프레임을 봤을 때는 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 당장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피해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간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병의 강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병들은 그냥 감기처럼 그냥 며칠 앓다가 끝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병들은 사실은 조금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로 인해서 약가가 올라가고 약품 단가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년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할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몰고 가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뒤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3,434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848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4,800원. SK하이닉스 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3만 5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 하락 예상되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7만 9천 원. 현대차 0.9%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 모두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 호가 11만 3,2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0.5% 상승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5만 3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1% 안팎의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펩토론 지금 예상 체결가 27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가운데 레인보로보틱스가 1.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8% 넘게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호가는 32만 4천 원.
그리고 삼천당 지역은 6% 하락 예상되고요. ABL바이오, HLB 1% 안팎으로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 보합권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지금 예상가 14만 5천 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종목 장세도 예상이 되네요. 예. 네. 어제도 뭐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로 지수 많이 참 그거 방어를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글쎄요 동시효과에서 좀 과장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팔자가 초반에 많이 나오면은 뭐 저런 정도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임연구원님. 네.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통화 사업을 해줘야 이게 더 네. 그다음 얘기가 된다 하는 거고 미국은 전혀 반응도 안 하는데 네. 뭐 별로 이렇게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국내 언론들 이렇게 짬짬이 국내 언론도 보도했네요. 아르헨티나 통화 수합해서 검색해 보시면 제법 기사들이 나옵니다. 200억 달러. 200억 달러를 해주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오히려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결국 지금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국내 기사들 중에도 결국 헤드라인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맹에 대한 동맹 지지는 확고하게 하겠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안 풀리면 우리 3,500달러 못 주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네. 주게 되면은 이제 줄 수는 있지만은 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뭐 IMF도 우리한테 당장의 일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좀 IMF도 조심해라 하는 경고성 뭐 그게 멘트가 나온 것 같던데 IMF에서도 네. 재정과 관련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3,500억 달러를 통화 수합 없이 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통화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원화인 거죠. 원화인 거고. 그러니까 원화를 미국에 가서 투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예. 이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3,500억 달러 이 투자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다 투자한다라고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대부분, 그러니까 80% 정도 수준을 다 그냥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97년에 IMF 위기를 경험을 했죠. 외환보유고 없어서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30년을 쌓아놨던 거를 한 번에 다 고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게 이 통화 수합이 체결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 환율 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환율 시장이 급등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이제 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통화 수합이 체결돼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의 좀 문제점들이 재정 문제인 거죠. 재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재정 문제는 조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최근에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프랑스 강등 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뭐 굉장히 경고할 거라 생각했던 미국도 작년에 등급이 강등 당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의 이 속도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해 기준으로 49%고요. 네. 예. 그러니까는 GDP 대비 부채가 절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10년 뒤엔 71로 올라가고 2065년, 그러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156%가 됩니다.
예. 기재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예. 따르면은 그 말인즉슨 2065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GDP의 3배 정도의 빚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엄청나게 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한국의 재정 상황, 재정 건전성을 보면은 뭐 미국은 100% 넘어가고 프랑스도 사실 110%, 일본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220, 250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준의 이제 향후 전망하고 동일하게 건전한 건 지금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건전한 건데 그럼 내년에도 건전하냐? 10년 뒤도 건전하냐? 30년 뒤도 건전하냐고 봤을 때 그것들에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의 그 재정 건전성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연속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지표 자체는 견조했던 것 같아요. 이제 GDP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번 세 번째인데 일단 시장 그 수정치 대비로는 3.8%, 그러니까 3.8% 수정치가 3.3%였는데 연휴 기준 3.8%로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거고 역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장 일단은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도 좀 쉬어갑니다. 코스피가 0.8% 떨어집니다. 3,441, 코스닥도 0.5% 내림세죠. 847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떨어집니다. 8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하락합니다. 34만 6천 원까지 떨어지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 하락합니다. 35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내림세로 99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합니다. 현대차도 1%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0.4% 올라가죠. 105만 3천 원. HD현대 중공업 50만 2천 원으로 0.5% 하락이고요. KB금융 11만 3,900원, 0.3% 내림세. 셀트리온은 0.9% 올라갑니다. 1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3%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나흘 연속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45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 약세고요. 팩트론 지금 1% 떨어집니다. 27만 7천 원. 레인보로보틱스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물량들 좀 나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리가캔바이오도 하락 중이고요. 삼천당작 22만 2,500원, HLB가 38,750원, 에이벨바이오도 92,600원으로 일제히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봤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어떤 섹터가 뭔가 좀 보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부 여행주가 조금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세종 같은 게 4.7% 올라가고 있고 참 좋은 여행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여행주는 좀 내림세고 그리고 증권주들이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일부 오늘 좀 되돌림 반등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그 밖에는 글쎄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87개, 하락하는 종목이 634개고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1,100개를 넘어서고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한 299개 정도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로 지금 추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노브랜드가 20%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82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63억 원, 45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0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억 원, 62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8원 90전 상승한 1,40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네. 네.
환율은 이게 1,420원, 30원까지도 올라서면 이거는 뭐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이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아우 달러인도 지금 이거 뭐 150엔이 코앞입니다. 지금 149.86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엔화도 약세, 원화도 약세다 보니까 엔원 환율은 그냥 우리가 익숙한 940원인데 100엔다. 그러면 우리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있겠는데 아우 달러 살짝 얼마 전부터 월가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제 달러 약세 배팅 접자 하는 얘기가 들렸고 채권 쪽에서 이른바 커브 스티프닝 전략 접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까 보셨다시피 굿모닝 마켓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지표 나오고 하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스티프닝이 이렇게 뒤집히고 해서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좀 10월, 11월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때 맞으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누려왔던 포지션을 갖다가 좀 뒤집는 현상이 외환 시장에서도 보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명구님, 네. 요거 지금 뭐 스티프닝, 플래트닝 이게 이제 제법 이제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주 듣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우리 진짜 보면 우리 수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럼요. 이 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부는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 예. 요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짚고 있나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맞습니다. 일단은 올해 2분기 네.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스티프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장기보다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는 10년, 3년, 미국 같은 경우 10년, 2년 이 스프레드를 보는데 이 스티플이 됐다는 거는 확대가 됐다. 장기가 네. 단기보다 더 높아졌다. 훨씬 많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의 재정 우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정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는 장기물 금리가 올라갔다, 더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요 스팁을 접자, 플랫이 되겠다. 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연준의 인하 기대를 보시면은 뭐 인하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단기 쪽 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려가려면은 연준이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할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하를 한다고 보면은 단기 쪽 금리가 내려갈 놈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에 반해서 장기 쪽 뭐 10년, 30년 이런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투자에서 두 가지를 먹을 수 있죠. 첫 번째가 이자 수익.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뭐 30년 금리가 4.7%입니다. 그러면은 요 1년 동안에 30년 채권을 투자하면은 4.7%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단기 쪽 금리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은 단기 금리 투자했을 때는 이자 수익만 먹을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장기 쪽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 이자가 높고요. 거기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보면은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에 더불어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 쪽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당장 뭐 경제 지표는 분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미국의 9월 고용 지표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조금 견고한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간에 고용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어제 GDP를 확인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은 네. 재차 둔화되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고용 경기에 대한 우려는 다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10월 3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추석 연휴니까 네. 일주일 내내 대응이 안 되네. 그래서 미국 장은 돌아갑니다. 미국 장은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장은 못 돌아가. 미국 안 장은 돌아가지만은. 돌아가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때 이제 한국 장은 멈춰 있고 미국 장은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즉슨 이제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뜨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추석에 좀 다리 쭉 뻗고 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불편하게 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의 그 어떤 스티프닝 배팅에 이제 약화되고 이제 다시 플래트닝으로 간다. 오히려 단기 금리는 좀 올라간다. 그걸 갖다가 굳이 주식 시장에다가 접목을 시키자면 그동안 연준을 바라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이게 2회에서 3회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럴 때마다 금리나 수혜주 뭐 이렇게 꼽히던 것들은 조금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지네요. 근데 이렇게 주식에서 많이 바라보는 게 단기 쪽보다는 이제 10년 금리를 더 많이 10년 금리를 바라보죠. 더 본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년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미국 증시에 봤을 때 부정적인 나쁘지 요인은 않다. 많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재정 건전성 얘기 네.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나라 이제 재정 건전성 지금 당장은 견고한데 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이제 한 명보다 낮은 0.8명을 낳고 있고 이게 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에 반해서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을 타면은 네. 여기 이제 끝에 일부 이제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20년, 30년 되면은 그게 일반석이 되고 나머지가 다 노약자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약간 뭐 인구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재정이랑도 연관이 돼 있냐라고 보면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20년, 30년 뒤가 되면은 경제 활동을 하고요.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는 납세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세금을 낸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에 반해서 어르신분들은 복지 혜택을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복지 규모,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당 받는 분들의 금액이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총 써야 하는 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정부가 써야 되는 돈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세 수입 자체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부족 부분만큼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부채의 증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 방향성까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8월달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뒤가 아니라 40년 뒤에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부 부채가 올라가는 이 속도, 이 숫자가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올라간 속도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장이 경제에 대한 성장이 높아져야 된다. 두 번째가 인구 구조가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부분은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 자체는 고용 시장 약간 둔화될 걸로 보여지고 그럼 이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식 시장에 이거 좋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금리 인하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후퇴되면서 금리가 올라서 주식이 하락했다라고 보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들은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말하자면 bad is good, 그러니까 나쁜 게 좋다, 그러니까 나쁜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보시면은 안 좋은 지표대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주식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요 뭐 뉴스 헤드라인이 힘 빠진 가상화폐 연일 하락세 비트코인 11만 달러 선 하회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 같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조정이 같이 왔다. 뭐 같이 왔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 자산이 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예, 있는 모습들이 예, 나오고 예. 있고 최근에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것도 분명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영향이 서로 다 연관이 돼 있다. 금리랑도 연관돼 있고 주식이랑도 연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다른 이런 코인, 크립토 같은 경우가 최근 몇 달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는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모든 자산 가격은 우상향이다라는 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냥 믿고 있다면은 그 어떤 조정도 두려울 게 없는데 그죠? 예.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 21선이 3,346, 3,350이라고 하시죠. 결국 지금보다 약 100포인트 아래. 그리고 뭐 한 61선 정도가 또 3,230. 뭐 이렇게 되니까 또 한 200포인트 아래. 이렇게 되니 지금 그렇다면은 한 100포인트 내지 200포인트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예, 이평선만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무너지는 장은 아닐 텐데 그동안 많이 왔고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이걸 지금 여기서 던지고 그 뭐 조정 끝날 무렵에 다시 사야 돼? 아, 이런 거는 그냥 버티고 가야 돼. 우리 임영구님은 어떤 쪽을 더 이렇게 권면하십니까? 저는 버티는 거를 버티는 거. 네, 버티는 걸 선호를 합니다. 사실 뭐 이제 뭐 많은 투자분들이 예. 사실 요 증시, 요 예. 금융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다 본업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예. 다 시시각각 따라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도 사실은 시각 따라가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틀리기도 많이 틀리죠. 맞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버티는 게 정답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괜히 잘못 살아서 팔아서 예를 들면 떨어지네. 그럼 좀 더 떨어지면은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떨어지면은 또 이게 손이 안 나가죠. 네.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네. 사람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뭐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요 믿음, 전망. 확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떨어지는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버티는 것들이 훨씬 더 나중에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더 뛰어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제 개인 투자할 때, 네. 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임영군님한테 싫어하겠다. 샀다 팔았다 해야 또.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매주 토요일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또 자세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8월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대기 심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강달러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오늘은 1% 넘게 하락합니다. 3,43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내림세입니다. 84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58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1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75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외국인 27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9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4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증권, 우주항공과 국방, 건축 자재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전기 제품,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중국 관련한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 중인데요. 패션과 의류 관련주 내에서는 노브랜드가 16.7% 상승합니다. 거래가 5,550원이고요. 공구음원이 10.1% 강세, 시사이트가 13.8% 상승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거래가 8,870원이고요. 뉴키즈온이 5.7%, 좋은 사람들이 1.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연일 오름세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사면이 5% 가까이 상승하며 22,950원, 에브리봇이 13.8% 급등합니다. 거래가 28,800원이고요. 하이젠 RNM이 6% 넘는 상승세로 44,550원, 이렌시스가 5.6%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5,650원이고 RS 오토메이션까지도 0.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100원대에 거래됩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에 강관 관련주도 일부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공약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아시아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에 어제부터 관련주들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KBI 동양철관이 4% 넘는 오름세로 2,780원, 하이스틸이 0.35% 상승합니다. 넥스틸은 강보합권, 일부 종목들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됐고 또 상승세가 약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레엠이 0.67% 약세, SK 오션플랜트도 0.6%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RNA 관련주 개별 종목들 이슈에 따라서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선 나이백이 오늘 강세인데요. 8.8%, 9%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29,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과 한미약품 1.7%대 오름세, 한편 아미노로직스가 1%대 내림세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 보합입니다. 현재 93,7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환율이 1,309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강달러에 대한 부담감 안으시고 시장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한 PB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네, 황 팀장님. 자,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네. 조금은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좀 뭐 조정다운 조정이 이제 본격화되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개장 직후 상황 우리 황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오늘 환율이 좀 높게 시작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율대까지 좀 올라와 온 것 같고요. 뭐 사실 향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전체 조건 하에 보면 지금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규모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매수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초반에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량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뭐 전체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면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긴 연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주가 월말이기도 하면서 분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전반적인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연준 인사들이 조금은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지지난주 금리 인하할 때의 그런 그 기조보다는 조금 약화된 코멘트를 좀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성장주, 특히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성장주 섹터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는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나무 좀 계열사를 네. 편입한다는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직까지 딱히 주도주가 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 네. 좀 보이시는 섹터 종목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뭐 또 계속 오늘도 로봇 섹터가 예.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뭐 어제 테슬라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일단은 시장 주도 섹터로는 로봇이 특별한 뭐 이슈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로봇 섹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장 초반에 계속 출렁출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는 뭐 최근에 신용잔고가 뭐 많이 올라와서 좀 걱정이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에 또 예탁금도 많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 대비 예탁금 비율 보면 한 30% 수준이라서 그렇게 B2가 너무 확대돼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종목 간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에서 뭐 반대 매매도 가능성이 있는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출렁이는 모습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월말을 앞두고 일단은 조정은 이미 들어온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종목 순환매 기대해 보시면서 지금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가 이제 6월과 9월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시장에도 이제 대출 규제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주목해볼 경매 매물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준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예, 지금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 이거 뭐 좀 장기화됐는데 참 말씀드리기도 그합니다. 경기 침체는 부동산 쪽에 경기 침체는 분명한데 이 서울의 뭐 강남 쪽이나 뭐 소위 마용성 이런 쪽 보면은 뭐 침체 얘기하기가 뭐 하고 너무 또 이쪽도 양극화됐는데 아니 근데 왜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지방의 주택 매물이 급증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일단 그 지난번 정부의 어떤 그 627 네. 대출 규제하고 네. 97 부동산 공급 대책 겸 대출 규제가 모두 사실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한 네. 그런 대책이다라고 하는 점을 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의 웬만한 부동산 투자자라고 한다면 또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상 별로 지방에 대해서 네. 예.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주 수단도 되지만 사실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대한 부동산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대책 예.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예. 지방에 대한 어떤 부양 대책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중개업자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일반 매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리금을 연체하는 어떤 채무자들이 원래 일반 매매 시장이 좋으면 일반 매매로 좀 팔아야 되는데 네. 잘 팔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경매 매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또 쌓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매에서 아파트만 놓고 본다면 올해 이번 달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실 이제 서울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약 94%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낙찰률도 47%, 100건이 나오면 한 47건이 낙찰된다는 얘기고요. 호호. 입찰 경쟁률도 7.8대 1,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대구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한번 가져와 보니까 예. 낙찰가율이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낙찰가율. 네, 서울 대비 약 15%가 낮은 거죠. 예. 가령 뭐 서울은 10억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9억 4천에 네, 낙찰이 되는데 네. 대구는 10억에 나오면 7억 9천에 낙찰이 된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예. 낙찰률도 37%, 서울보다 약 한 10% 정도 낮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주하고 부산 등도 비슷한데 사실 이제 광역시 아닌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낙찰가율과 경쟁률이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양시하고 김포시도 다녀왔는데 네. 고양시하고 김포시를 가면 이제 서울이 떴으니까 우리도 뜰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이 엄청 많습니다.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춘천과 전주에 있는 중개업자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 전혀 딴 나라인 것 같다. 여기는 전혀 사람들이 매수가 없다. 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네. 솔직히 한바탕 다 지나갔잖아요. 그 투기꾼들 저 속촌이 뭐니 한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6월, 9월쯤 대출 규제 이후에 경매 시장에도 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627 대출 규제 핵심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의 한도를 6억 원까지만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출 받고 집 사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 사실 경매도 동일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9월 공급 대책 겸 대출 규제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LTV를 한도를 축소하겠다. 또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 또 이를테면 주택 매매 사업자 대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627 대책 이후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 절벽과 하락이 있어서 일단 이 대책이 상당히 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급락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의 한도가 6억 원까지다 보니까 사실 뭐 시세가 한 2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이런 데가 이제 원래 직격탄을 좀 맞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한 15억 원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나머지 지역들은 6억 원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10억 원 낙찰받고 6억 원 대출에 내 돈 4억 원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곳들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가격이 좀 많이 급등했다라고는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한강 벨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오히려 이제 마포구하고 성동구가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했고 더불어서 뭐 광진구라든지 동작구, 여의도 등도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었다라고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파트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네.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상승장을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좀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점이 있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기고 또 어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뭐 공산품처럼 네. 바로 찍어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대책이 가격을 잡지는 못하지만 다만 지금의 가격이 사실 적절한지 여부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금리를 언급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대출 규제, 네. 이 부동산 관련한 정책 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갖다가 쪼았다 풀었다 이 쭈물딱거리면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아니 제일 솔직히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좀 살 수도 있게 하고 팔 수도 있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점점 이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 경매는 유리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는 좀 편안하게 예. 묶었다가 풀었다 할 수 있는 것이어서라고 예.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책이 발표가 되면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호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도 현장 가면 호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어떤 아파트 가보면 매도 호가는 10억, 매수 호가는 8억.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일반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최근에 사실 이제 시장에 가보면 신고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건 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신고가 네,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하는 네. 점이 있고요. 사실 이제 바로 이럴 때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거든요. 이 리스크,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오히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경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경매의 또 매력은 뭐냐면 지금 뭐 우리가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예. 전국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몇 동 몇 호까지 예.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명도에 대한 정서상 부담만 있을 뿐이지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한두 번 유찰된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상의 하자 없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면 한두 번 유찰된 아파트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거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요즘에 싸게 나오는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 지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빌라 또는 교통 호재가 있는 토지에도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품목을 좀 넓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너무 아파트에만 집중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강남 3구하고 용산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서도 그쪽, 그러니까 이게 경매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를 받는 거 경매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매 쪽에서 이쪽으로 더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주택을 갖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세금 문제가 상당히 일단 큽니다. 양도세 중과, 예.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일단 실거주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예.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그러니까 그 규제가 해당이 안 된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그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인데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기관 등의 경매 신청으로 인해서 낙찰을 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를테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요걸 경매로 낙찰 받으면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건은 개인이 채무자한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령 은행이 경매를 이를테면 근저당권에 비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어떤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경매 열기가 어찌 보면 한강변의 아파트라든지 재건축 기대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역세권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준 두 건의 어떤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잠실에 리센치 전용 25평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이제 24억 원에 나온 건데요. 낙찰가는 33억 원. 그리고 낙찰가율이 약 135%가 되는 거죠. 경쟁률은 무려 27대 1. 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난번 대출 규제 뭐 6억 원까지 네. LTV 축소하겠다. 전혀 영향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독특했던 것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한강변에 영등포구 당산동 레미안 당산 1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한강이 곧바로 이제 보이는 건데요. 맞은편에 이제 여의도가 보이고 전용이 25평인데 감정가 13억 원. 한 번 유찰된 다음에 이번에 낙찰가가 이제 13억 5천만 원. 1회차 가격을 넘겼습니다. 104%.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입찰 경쟁률이 무려 62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사람들이 현금이 많다. 그다음에 싸다면 입찰에 참여할 사람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벌써 이렇게 막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니까 그냥 뭐 현찰 들고 가서 감정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살 만한 사람들 대한민국에 많다. 좋은데 그게 막 공감이 안 되고 막 채널 돌리고 싶어지니까 종목으로 들어가시죠, 목사님. 네. 목사님이란다, 우리 교수님. 임장 다녀오신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 같은 사람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네. 일단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서울 동대문구하고 서초구, 영등포구, 고양시 등을 좀 임장을 했는데 네, 좋은 데다. 네. 저도 찔락거릴 수 있는 데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답심리 파크자이 아파트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일단 요즘 이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새 아파트의 역세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경매 물건을 좀 검색하고 싶다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좀 보시면 오늘의 내용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단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3179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이 약 25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급 면적 33평의 아파트고요. 20층 중에 7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먼저 이 아파트는 2019년산, 6년 차니까 신축, 상당히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802세대입니다. 준대단지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5호선 답심리역에서 직접 걸어보니까 도보 8분 거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면 예.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뛰면 한 5분. 네, 뛰면 한 2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감정가는 이제 한 12억 7천만 원인데 네. 한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가 10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경매가 정지가 돼서 새로 나왔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원을 돌파했고요. 제가 이제 중개업소에 가니까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어허. 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최저가 10억 1천만 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가장 좀 불편해하는 게 명도잖아요. 네, 낙찰받고 기존의 점유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그래서 뭐 경매 초보자분들도 네. 쉽게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어떨까. 다만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네. 물건 분석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임장 다녀오신 곳도 네.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서초구 서초동의 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입니다. 예. 예. 이 아파트가 이제 지난번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진 네. 그런 이제 아파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 타경 126377.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가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최고의 뷰 뭐 이런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약 48평이고요. 공급 면적은 63평. 이 아파트는 37층 중에 25층이다. 그래서 뭐 층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4년산이고요. 이게 이제 757세대고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2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교대역에서 5분 거리. 반대로 이제 9호선 사평역에서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감정가가 37억 원.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는 29억 6천만 원인데 실제 이제 중개업소에 가면 호가는 뭐 37억 이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가격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역시 이제 이 사건에도 후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배당을 거의 다 받습니다. 네, 그래서 명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이제 요 아파트 중개업소에 가서 요 아파트는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사냐라고 했더니 네. 아무래도 이제 바로 앞에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검찰청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나 전문직에 계신 예.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고 층은 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 서대문구 창천동의 네. 근린상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이제 사옥으로 재건축을 하면 딱 좋은 물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거 지금 임장 소개니까 교수님 다 가보신 거예요? 네, 다 갔다 왔습니다. 직접.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1층짜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워낙 수익률이 맞지 않는 거죠. 예, 수익률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요거는 토지 면적이 127평이니까 사실 뭐 사옥을 짓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예. 부분이고요. 현재 건물의 연면적이 7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예.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드시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만 한다. 때려 부시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건물이 이제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약 360억 원인데요. 네. 두 번 유찰된 다음에 이번 최저가는 약 2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가로 놓고 본다면 평당 가격이 채 한 2억이 되지 않는다. 예. 호가는 한 3억 정도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살 때는 중요한 게 요걸 이제 다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철거하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용도 지역이 중요한데 요 물건은 이제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용적률에서 상당히 또 강점이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입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저걸 낙찰받아서 뭘로 사용할까라고 하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철거하고 무엇을 지을까라고 하는 컨셉을 반드시 잘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땅을 보고 요 땅이 괜찮은 땅인가요? 그렇지 않은 땅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법률상의 문제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소유자,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얼마 있어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을 사서 제가 뭐 한 7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네. 1층에는 커피숍, 예. 뭐 5층까지는 사무실, 뭐 6, 7층도 뭘 하고 싶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축사하고 상담을 좀. 건축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분들하고 상담하면 이 땅에다가 몇 층에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지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알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건축사하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양시 덕양구. 그래서 가까운 곳이. 네, 맞습니다. 화정동에 이제 별빛 마을 아파트를 네.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초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후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네. 95년산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대단지고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화정역은 3호선에서 GTX 대곡역에서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GTX를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는 지금 저 GTX 그거죠, A죠. 네, 그렇습니다. A입니다. 그 이제 서울역까지 가는. 네, 서울역까지가 가능하고 올해 연말에 서울역에서 수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연말에요? 예, 연말에. 그럼 동탄까지 가는 것이고요. 삼성역만 2028년도에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말씀이죠? 삼성역 거쳐야 수서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삼성역은 개통하지 않고 네. 그냥 서울역에서 수서역을 연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삼성역은 나중에 이제 개통한다 나중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정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데 감정가가 한 7억 원. 이번 한번 유찰된 최저가가 4억 9천인데 실제 이제 호가는 한 7억 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유찰돼서 30% 저감된 가격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여기에서 한 정거장 가서 대곡역에 가서 이제 서울역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면 한 15분 1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오, 그래서 깔끔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대곡 역세권이 또 많이 개발될 텐데 이 대곡역이 개발되면 그 후광을 북측에 이를테면 백석이 받을 거냐, 이를테면 밑에 화정이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화정이 그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도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번 유찰됐을 때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 때 싸게 낙찰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주식 종목 방송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 근데 나머지 GTX, B, C는 어떻게? 이제 그것은 아직 뭐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착공은 했다고요? 네, 착공식은 했고요. 네, 착공식은 했고 이제 착공 일부 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GTX A 노선이 사실 뭐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3,404선까지 내려갔다가 3,414. 코스닥이 840선까지 내려왔네요. 네. 예. 근데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짚어지는 거기는 그래도 한번 갔다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천천히 나눠서 사셔도 되지 않나 싶네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린 100포인트 거기서 멈추면 200포인트. 오늘 시작하기 전에 레벨에서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